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있죠. 지금 보면은 긴장과 완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 어느 정도 털고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 역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하반기 대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전략 틀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네.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라는 표면적인 갈등보다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을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분히 논리적인 우리가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무역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서로 타결점을 찾아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 이제 다시 또 모였는데 여기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또 제주도에서는 미중뿐만이 아니라 미일, 한미 간에 또 이제 그 통상 회의도 또 계속 있으니까 경제 이제 포럼이니까 이런 쪽들의 이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얘기하는데 왜 환율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금리와 환율이 서로 연동돼 있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무역 구조에 있어서의 서로 어떻게 환율에 따른 이익을 내느냐에 따른 중요한 바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죠.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환율의 변동을 줄 것이고 그 환율의 변동을 주는 것이 관세를 상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메커니즘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를 이제 그때도 중국에 부과를 했었죠. 근데 위안화가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절이 나오면서 관세를 상쇄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실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900원만 주면 우리 돈으로 환전을 했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1,000원 넘게 줘야만 엔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본 가서 물론 이제 여행이란 걸 말고 이제 돈으로 개념을 보면 굳이 일본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연준과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요. 우리가 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견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열린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몇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발언이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발언은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다음 틀에 어떤 내용이 부과되고 빠지느냐.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도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이제 언제 내리냐라는 질문도 연이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 이제 6월 말에 금토인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면 지금 이제 1.75%포인트 금리 격차가 있는데 그럼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관세 때문에 공급 충격 이런 부분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장기물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짚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보통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당장 한 일주일만 쓰고 줄게. 그러면
뭐 그냥 이자 없이 얘기하지만 뭐 1년 뒤에 줄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을 붙여야지. 기간 프리미엄이니까 뭐 그러면 이자를 분명히 이제 감안하시고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죠. 왜 그 이자를 받는다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래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올라가는 건데 장기물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장기물이 꺾이면 어떻게 된다? 그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지만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경기 화랑이긴 합니다만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마우스, 그러니까 트럼프 네. 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월가 낙관론도 있습니다. 네. 전고점을 향해서 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그 작년에도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에 M7 종목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뭐 가장 궁금하시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세에 대한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6월 말일에 5월과 7월 초면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부과를 했다라는 그 90일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은 새로 90일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새 정부가 또 나오는 것들 뭐 이제 미국 얘기가 좀 별개입니다만 일단 6월 말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개그에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개그 프로그램인데 나는 리바이벌은 안 해. 뭐 이런 그 정말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대감 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뭐 간다. 그럼 처음에 맛있는 그러니까 뷔페를 간다라고 그러면 기대감이 있지만 뷔페를 2번, 3번 가다 오면 거기서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처음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AI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리바이벌하지 않고 새로운 동력이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죠. AI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힘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그 간다 그러면 버텨야 되나? 이 고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이 매물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매물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폭발성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이기 때문에 새로운 반대로 설명을 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면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관성에 의한 주가 네. 되돌림 현상이라는 것보다는 AI 기술과 같은 뭐 이벤트, 그러면 데이터 결과 이런 부분이 도출돼야지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시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게 항상 이제 점심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음식을 원하지 과거에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만 우리가 젓가락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시도 처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자꾸 2달, 3달 하다 보면 나중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슬슬 동력이 떨어지는 게 뭐죠? 정치 테마주들. 슬슬 동력이 떨어지죠. 이제는 뭐 누구랑 관계 있다라 해도 젓가락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젓가락이 가려면 똑같은 김치래도 이번에는 새로운 뭐 젓갈을 바꿔봤어, 뭐 고춧가루를 바꿔봤어, 뭐 이런 게 있어야 손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재료가 얼만큼 신선하냐. 이게 지금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재료가 얼만큼 신선하냐에 따라서 폭발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이제 동조화되는 분위기를 일정 부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 선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 긍정론도 확산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국내 증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꼴찌했잖아요. 전 세계 꼴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그 30명 있는 반에서 29등, 30등 하던 애가 더 떨어질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네. 쭉쭉쭉 올라올 일만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6월 4일이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수습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 국면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 빠르게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압박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그 조선, 그다음에 그 알래스카 개발, 그다음에 그 방위비, 소고기 이런 것들 내준다 하더라도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차 철강들이 결국 수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을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올라갈 재료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올라갈 재료는 몇 개나 될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스러운 재료는 몇 개 될까요? 혼란스러운 재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해소가 된다라면 그게 결국 호재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소장님 상반기는 이제 조선과 방산이 큰 중심축이 되어줬잖아요. 네. 하반기도 이어지겠죠? 방산조선은 어때요? 상수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상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피해주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 부과를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관세 수혜주가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넓히자라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에서 각각 정책 공약을 내세웠는데 10가지 이제 10대 공약을 내세웠어요. 거기 이제 하부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나면 대부분 5개가 거의 조금 맞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라든지 증시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업 개발 여러 가지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슈들 말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올 하반기가 가장 힘이 쓸 때거든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던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다시 이제 총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갖자.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AI, 원전, 신재생 에너지 지금도 강하죠. 거기에 이것은 새 정부도 지금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종시건설이라든지 GTX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르지만 어쨌든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T 기기 부품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텐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 데이터 보면은 올해 전망치가 크게 별난 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된 그런 업체도 있던데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게 좀 조정 꺾이려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IR 정책의 변화가 지금 트럼프 정책의 어떤 것들을 바로미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IR을 하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세 보조금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땠죠? 유예시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결국 유예를 시킨다라든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IT 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뉴스는 상반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엔 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국한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리스크들이 빨리빨리 좀 해결이 그렇죠. 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볍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달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편안한 하반기를 맞았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략들 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분석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